그리고 오늘 아주 오랜만에 다시 의회를 잠깐 볼게요. 우리가 국가기관에 들어와서 이제 이단원인데 이단원의 권력 분립과 국가기관에 들어와서 대마저 국회를 했단 말이야. 의회 얘기를 쭉 하고 의회가 끝나가는 부분에 이제 이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날에는 의회주의가 위기에 처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의회주의 위기라는 얘기는 사실 민주주의의 뜻이 뭡니까? 국민이 직접 정치하는 거였죠. 그게 민주주의야. 민주주의는 국민이 국민을 직접 다스리는 건데 현대국가에서는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표를 뽑아서 정치하는 게 대의제, 즉 의회주의입니다. 그러니 국가기관 중에 우리가 의회를 가장 먼저 배우는 이유는 의회야말로 민주주의의 뜻에 가장 부합하는 국가기관이에요. 국민을 대표하니까. 국민이 국민을 직접 다스릴 수는 없지만 국민들이 뽑은 국민의 대표들이 정치하는 기구가 바로 의회이기 때문에 의회를 가장 먼저 배워요. 근데 그러한 의회주의가 현대에 오면서 점차 위기에 처했다 그 얘기입니다. 왜요? 그건 의회주의가 위기에 처하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현대 복지국가가 등장하면서 그래요. 그러면 현대 복지국가의 등장이 왜 의회주의 위기와 관련이 있느냐? 일단 우리는 이 첫 번째 질문만 보고 감을 잡아야 되는 게 복지국가는 워낙 행정부가 하는 일이 많습니다. 예전의 정부에 비해서 복지국가라고 하면 정부가 하는 일이 더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 정부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너무나 커지니까 의회는 가만히 있어도 어때? 규모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고 역할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주의 위기의 뜻을 뭐라고 써놨냐면 행정부의 권한이 강화되고 의회의 기능은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거야. 즉 의회가 쭈그러진 게 아니고 의회는 그대로 있어. 의회는 그대로 있는데 행정부가 너무 커진 거예요. 왜요? 복지국가니까. 복지국가는 정부가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래. 예전에 근대의 행정부는 실업자가 생겼어?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그러면 국민들 중에 실업자를 위한 어떤 부서 같은 건 없었겠지. 자, 근대 정부는 고아들이 있었어? 정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럼 고아들을 위한 기관도 없었겠지. 자, 노인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들이 원하는 뭐가 있어? 정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럼 거기에 관련된 부서도 없겠죠. 하지만 복지국가는 실업자도, 고아도, 노인들도 다 정부가 케어해야 됩니다. 그러니 그런 부서가 자꾸 늘어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기능이 커지고 인원은 많아지고 하는 일도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의회는 그대로 있어도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주의 위기는요. 얘만 보지 마세요. 세트야. 현대 복지국가가 등장하면 의회는 상대적으로 위기를 겪는 거야. 뭐는 커지고 행정부는 커지고. 그래서 선생님 배경을 쓰다 말았네요. 자, 의회주의 위기가 생기는 배경 첫 번째 A라고 했죠. A가 행정국가화 현상. 저 여기 봐봐. 국가 안에 국가기관 3개가 있잖아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국가 안에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행정부가 마치 국가 전체처럼 이런 얘기야. 그러지 말고 봐. 국가가 이렇게 있으면 국가는 국가기관 3개가 있어요. 국회, 정부, 법원. 이 3개로 구성된 게 국가인데 그 중에서 이 정부가 워낙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국회나 법원에 규모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야. 이만큼이 다 행정부가 돼버리는 거야. 나머지 국회, 나머지 법원 이런 식으로. 그게 행정국가화 현상이에요. 예전에는 33.333%의 파워를 똑같이 갖고 있었다면 행정국가 현상은 행정부가 하는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커져버린 겁니다. 그게 행정국가화 현상이에요. 나왔죠? 국가의 기능이 확대되고 고도의 전문성과 행정부는 정말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안에 있는 공무원들은 우리나라 건축학과 나오고 건축에 관련된 거 전공하고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어 행정부가 주도하는 입법이 증가한다. 중요한 표현 나와. 봐봐. 우리나라는 정부 형태 배웠죠. 우리나라 정부 형태가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제 정부 형태인데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를 도입하고 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제 정부 형태 특징들이 있지만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내가 외우라 그랬어. 그래서 그 전에 정부 형태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자 기억이 너무
안 나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은데? 기억하셔야 되는데. 볼게요. 자, 뜨자. 보세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정부 형태가 대통령제다. 얘는 기본이다. 근데 여기에 의원 내각제 요소를 도입했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원래 대통령제 정부 형태면 이러이러한 법률을 만들어요라고 이 법률 제안이야. 법률 아니라는 건 법률을 제안할 수 있는 게 국회밖에 없었어요. 이게 원래 대통령제 정부 형태 특징이야. 그런데 우리나라는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도입했다 그랬지.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는 건 당연하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행정각부의 정부도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서는 원래 국회의원들만 법률안을 뭐 할 수 있다? 제안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지만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도입했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당연히 법률안 제안하고 누구도 할 수 있다고? 정부도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지금. 그러면 우리나라는 정부가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는 건 무슨 요소야? 의원 내각제적 요소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정부의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기 때문에 1년 동안에 봐. 뭐 2022년이지만 지금은 작년에 만약에 2021년에 대한민국 국회에 국회의원들이 자, 이런 법률이 새로 필요해요. 그럼 쭉 새로운 법률안을 제안했겠지. 국회의원들도 했을 거고 행정부에서도 했을 거야. 근데 1년 동안 국회의원들이 제안한 법률안이 더 많았냐? 행정부가 한 게 더 많았냐? 비교해보면 행정부가 훨씬 더 많다는 얘기예요. 압도적으로. 일단 인원수가 비교가 안 돼요. 국회의원 쪽수를 다 해봤자 딱 정해져 있잖아요, 300명. 하지만 행정부는 각 부서마다 공무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국회의원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실질적으로 국민들을 상대로 일을 하는 게 행정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실무적으로 진짜 이게 필요하구나. 예를 들어 건물을 지을 때 주차장의 높이, 면적은 몇 미터로 하는 게 좋겠다는 것도 다 법률이거든요. 그거를 국회의원들이 잘 알겠어요. 실질적으로 일하는 공무원들이 더 잘 알겠어요. 얘네들 더 잘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1년 동안에 국회의원들이 제안한 법률보다 행정부가 제안한 법률이 더 많더란 얘기야. 근데 선생님 이게 왜 문제가 돼요? 문제가 되죠. 우리는 지금 국가기관을 배우고 있거든요. 그냥 상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좀 전문적으로 배우는 겁니다. 이 과목이 정치라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러면 국가기관 중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국회를 배우잖아요. 근데 국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얘네의 가장 고유한 업무가 법률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국회의 가장 근본적인 권한, 그 권한에 지금 누가 도전장을 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냐면 행정부가 도전장을 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면 행정부에서 제안하는 법률안이 훨씬 더 많다? 그럼 국회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위기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알겠니? 이거 알아도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다 보니 행정부가 주도하는 입법이 증가하는데 우린 그걸 무슨 현상이라고 부른다고? 행정 국가화 현상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모든 원인은 아니에요. 배경에 내가 A라고 썼기 때문에 배경에 뭐가 있겠습니까? B도 있겠죠. 여러분은 그 밑에다가 B 이어서 필기하겠습니다. 얘가 파란색이네요. 그럼 까만색으로 바꿔야지. 자, B는요. 정당 정치의 폐해입니다. 일단 쓰세요. 정당 정치의 폐해. 오늘날 의회 정치가 오늘날 의회 정치가 정당 중심으로 정당 중심으로 이루어져 의회 의원이
의회 의원이 입법 과정에서 의회 의원이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 뜻보다 정당의 당론이란 단어 쓸게요. 정당의 당론을 따르는 경우가 많다. 일단 써놓고요. 나머지 다 쓴 다음에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이런 의회주의 위기의 문제점은 뭘까?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의회가 수행하는 고유의 기능. 그러면 선생님, 의회가 수행하는 고유의 기능이 뭔데요? 그게 법을 만드는 기능이죠? 입법. 고유의 기능이 약화된다. 화살표 하시고요. 그러면 이야말로 대의제의 원리, 간접민주주의 말하는 겁니다. 대의제의 원리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다.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다. 자, 문제점을 얘기했으면 다음에는 항상 해결 방안을 말하죠. 극복 방안. 첫 번째, 정당의 민주화. 두 번째, 의원의 전문성 강화. 여기다가 의원들의 입법 활동 지원. 계속 쓸게요. C. 유능한 의원 선출. 자, 얘는 국민들의 높은 정치의식에 달려있다. 높은 정치의식에 달려있다. 자, 일단 다 필기하시고요. 자, 보세요. 우리 지금 행정국가화의 현상의 배경 A까지 설명했고요. 두 번째는 정당 정치의 폐해라는데 정당 정치가 해를 입힌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 말이 뭐냐? 옆에 써있죠. 오늘날 의회 정치가 정당 중심으로 이루어져. 자, 이 말이 뭐냐면 우리나라를 떠올려 보세요. 우리나라가 국회의원을 뽑을 때 그러면 뭐 기호 1번, 기호 2번 이렇게 나올 때 대부분의 후보들이 무엇을 띄고 나옵니까? 정당을 띄고 나와요. 기호 1번 민주당 누구누구, 기호 2번 국민의힘 누구누구, 기호 3번 정의당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물론 정당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소속이라고 있거든요. 후보들 중에. 근데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을 보면 무소속 출신의 의원은 거의 없어요. 한두 명 정도입니다. 다 정당 출신이에요. 그 얘기는 정당을 끼고 나온다는 얘기란 말이야, 국회의원들이.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 이렇게 의회 정치가 정당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의회 의원들이 입법 과정에서, 즉 법률을 만드는 과정에서 원래는 국회의원 자체가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국민의 뜻, 국민이 원하는 걸 법률로 만들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국민의 뜻보다 정당의 당론을 따르는 경우가 많대요. 왜냐하면
내가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 근데 내가 다음번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고 싶을 때 일단 정당을 끼고 나오려면 그 정당에서 선택을 받아야 돼요. 여기 여러분 지금 3명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3명 앉아 있잖아.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다 같은 정당이야? 같은 정당 소속의 당원들인데 다음번 선거에 광명시 국회의원으로 3명 다 나오고 싶어. 그러면 3명 중에서 1명만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정당의 선택을 받아야겠지 일단. 그러다 보니까 정당이 잘 보여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 국민의 뜻보다 정당이 원하는 것, 정당에서 원하는 것, 그것을 따르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는 정당 정책 폐해라고 불러요. 일단 내가 우리 2년 뒤에 우리나라 총선 있나요? 자, 2년 뒤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을 때 내가 광명시 국회의원에 민주당 후보로 나오고 싶어. 그럼 민주당에 잘 보여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나 말고도 민주당의 당원 아니 그 후보로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고 싶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정당 정치의 폐해예요. 그러면 어쨌든 행정국가화 현상이나 정당 정치의 폐해 때문에 의회주의가 위기가 되면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뭐가 문제예요? 의회가 위기가 되면 의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데 의회가 수행하는 고유의 기능, 즉 입법의 기능이 약화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 현대민주주의, 대의제 이 자체가 의미가 약해지는 겁니다. 선생님 처음 출발할 때 뭐라고 말했어요? 민주주의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국민이 국민을 다스리는 건데 그걸 못하니까 대신 국민의 대표를 뽑아서 하는 게 대의제랬죠. 대의제를 만든 이유는 뭐야?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이 원하는 걸 법으로 만들라고 시킨 건데 얘네가 지금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대의제의 원리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겠지? 그러면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냐? 선생님 대의제를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럼 대의제 안 하면 직접 민주주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건데요? 어? 어떻게 할 건데?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대의제를 하는 수밖에 없고 대의제를 하되 대의제의 문제점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방안들을 함께 갖고 가자는 얘기야. 그래서 첫 번째로 제시하고 있는 극복 방안이 뭡니까? 정당의 민주화. 이 말이 뭐냐면 얘들아 앞에 뭐가 붙든 뒤에 민주화가 붙으면 뭐 학교의 민주화, 정당의 민주화, 가족의 민주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여러분의 가정은 다 민주주의적이겠지만 요즘도 가끔 민주적이지 않은 가족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집에 엄마, 아빠, 나, 동생이 산다고 칩시다. 자, 내가 어느 고등학교를 갈지를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아빠가 결정을 해줘. 이건 민주적이지 않은 겁니다. 민주적이라는 건 각각의 구성원의 의견이 다양하게 다 반영이 되는 게 민주적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민주화 앞에 뭐가 갖다 붙으면 똑같아요. 가족의 민주화든 학교의 민주화든 만약에 학급의 민주화다? 그러면 여러분 반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담임 선생님 마음대로 뭐든지 다 일방적으로 결정한다. 그거는 독재지. 민주주의가 아니라. 그러면 정당의 민주화라는 건 아까 말했듯이 의회 의원들이 왜 이렇게 국민의 뜻보다 정당의 뜻을 따르려고 하니까 정당이 잘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 그럼 이 바꿔 말하면 정당이 자기 마음에 잘 안 드는 후보들은 나중에 공천을 안 준다는 얘기거든?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란 얘기죠. 정당 소속의 의원들이 자기가 국민들 정말 원하는 거 그걸 마음대로 해도 정당이 오케이 그래 니네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구나 라고 정당 지도부가 그걸 인정해주면 국회의원들 후보로 나가고 싶은 사람들이 정당의 눈치를 안 보겠죠. 소신껏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조직이든 민주화된다는 얘기는 각각의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는 얘기입니다. 민주화라는 단어 꼭 알아두세요. 우리 점심 메뉴 뭐 정할까도 민주적으로 결정하자는 얘기는 4명의 구성원이 있으면 4명의 구성원의 의견이 다 나는 짜장면 먹을 거야. 나는 한식 먹을 거야. 나는 스파게티 먹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샌드위치 했어. 그러면 4개를 각자 먹는 거예요. 굳이 통일하지 않고. 아니면 야 우리 다수결로 좀 정해볼까? 다수결이 안 돼. 4명이라. 각자 자기 편에 손을 들었어. 그럼 이제 협상을 하는 거지. 우리 이번엔 번호를 뽑아서 제비뽑기를 해서 이번에는 이 친구의 의견을 다음번엔 이 친구의 의견을 다음번엔 이 친구 혹은 이 친구 돌아가면서 와서 이게 민주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제시문을 읽든 그 앞에 뭐가 붙든 민주화라는 말이 나오면 하나 위에 있는 어떤 상관이나 윗대가리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게 민주화구나라는 거 알아두세요. 많이 나오는 단어니까요. 다음
의회 의원들의 전문성을 강화시켜준다. 아까 그랬잖아. 의회 의원들이 법률안을 제안을 제대로 많이 못하는 게 쪽수도 쪽수지만 행정부 공무원들보다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의회 의원의 전문성 강화하면 의회 의원들을 공시키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의회 의원들이 공부할 시간은 별로 없지. 대신에 보좌관들을 빵빵하게 지원해주는 거예요.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지금 3명이라면 전문가들로 구성된 보좌관들을 더 많이 붙여주는 거죠.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지원한다는 게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할 일이 있어요. 어떤 의원을 뽑아야 된다? 유능한 의원을 선출해야지. 이건 국민들한테 달려있는 거죠. 여러분이 눈을 뜨고 있긴 한데 졸려요? 눈을 뜨고 있긴 한데 자, 우리 두 번째 국가기관 행정부 가겠습니다. 의회 끝내고요. 대통령과 행정부에서 두 번째 국가기관. 얘들아, 왜 대통령과 행정부냐면 대통령도 국가기관이에요. 개인이 국가기관이야. 내가 예전에 이런 말 했지.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다 뭐라고? 국가기관이야. 걸어다니는 국가기관. 국가기관이 걸어다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한테 엄청난 특권이 있다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 대통령도 마찬가지야. 개인이지만 그 자체, 대통령이라는 그 자체가 뭡니까? 국가기관이에요. 그래서 행정부만 국가기관으로 보시면 안 돼요. 둘 다 뭐다? 국가기관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행정부가 아니라 대통령과 행정부예요. 행정부 하기 전에 행정의 뜻부터 가볼게요. 행정은 도대체 뭐냐? 국가의 목적이나 공익, 공공의 이익이지?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추쳐요. 법률을 집행하는 국가 작용을 우리는 행정이라고 말합니다. 법률 집행 행정부 이렇게 말하죠. 국회가 만든 법률을 국회가 만들 겁니다. 법률을 만들면 그것을 집행하는 국가의 작용. 그래서 우리는 행정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행정부는 어떤 역할을 할까? 우리 이거 정말 많이 했으니까 이제 기억해 주세요. 근대 행정부와 현대 행정부는 사이즈가 달라. 근대는 정말 행정부의 사이즈가 작았다 그랬어. 하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얘네는 어떤 일만 했어? 나라 지키는 거, 국방, 그 다음에 치안은 써요. 경찰을 말합니다. 경찰력. 도둑놈 잡고, 살인범 검거하고, 그게 치안이야, 치안. 그러면 또 한 번 쓸게요. 근데 이렇게 국방과 치안만 담당하는 국가를 우리는 그때도 썼습니다. 밤야자. 이 야자는 밤야자예요. 야간 통행할 때야. 밤에 도둑놈이나 지켜. 밤에 경찰력이나 해. 그게 야경의 뜻이야. 야경의 뜻. 밤에 도둑놈이나 잡아. 그래서 우린 야경 국가라고 불러요. 근대 국가를. 하는 일이 별로 없는 국가, 야경 국가. 또 뭐라고 부른댔어요? 작은 정부. 정부의 역할이 작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작은 정부. 자, 그런 다음에 또 쓰세요. 그러면 이런 근대의 야경 국가나 작은 정부를 지탱하는 사상적 기반은 뭐다? 국민들에게 최대한 자유, 굶어 죽을 수 있는 자유, 길거리에서 얼어 죽을 수 있는 자유를 주자. 자유방임주의를 했잖아요. 자유방임주의. 사상적 기반. 자유방임주의, 이젠 선생님 정말 지긋지긋하게 했어. 근데 시민혁명 때 시민들은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왕이나 귀족들한테 억압당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다고? 자유야. 그래서 근데 시민혁명 때 나온 기본권이 뭐랬니? 자유권이랬지. 자유권은 역사가 가장 오래된 기본권이고요. 그래서 근대에는 국민들이 국가한테 아무것도 간섭하지 말라고 지긋지긋하단 말이야. 간섭을 너무 많아서. 그래서 자유방임. 자유를 넘치게 달라는 뜻입니다. 알겠어요? 자유방임주의. 아무것도 간섭하지 마라. 이게 근대의 국가가 아니에요. 근대의 국가가. 하지만 현대가 되면 바뀌었지 생각이. 그게 현대는 무슨 국가라고 외우라고? 복지국가. 어떻게 외웁니까? 근대 야경국가 이렇게 외우시고 사실 근대 야경국가 붙여서 외우세요. 근대 야경국가, 현대는 복지국가. 근대 야경국가, 현대 복지국가. 현대에 오면서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정말 많은 문제가 생겼잖아.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무엇을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누가 해라 누가
국가 행정부가 책임져라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이제 두 글자로 복지라고 부르셔야 돼. 이게 복지의 뜻을 했어요.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복지를 누가 행정부가 맡아라고 말하는 게 복지국가입니다.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행정부가 맡아야 돼. 그래서 여기 봐봐요. 역할이 커졌지요. 하는 일이 너무 많아졌단 말이야. 그래서 큰 정부야.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큰 정부. 어디랑 근대의 국가랑 비교된다는 거 한 5번째쯤 한 것 같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행정부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라는 국가기관부터 하나씩 가봅시다. 우리나라 대통령제 정부 형태를 써요. 잊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정부 형태를 쓰기 때문에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서는 대통령의 지위가 2개를 써. 하나가 아니고 2개. 모두 하고 모두 한다? 행정부의 우두머리이자 1번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다. 이랬죠. 그러면 행정부의 수반, 국가 원수, 2개의 지위가 2개라고, 지위가 2개. 이 2개의 지위 중에 뭐가 더 높아요? 당연히 국가 원수가 더 높지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이런 말을 했어. 대통령이 걸어가면, 선생님, 이분은 지위가 2개니 국가 원수와 행정부의 우두머리한 지위가 있으니 그때그때 달리 대우하나요? 아니지. 지위가 2개일 땐 더 높은 지위로 대우해주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고등학교에서 학생회장도 하고 2학년 3반 반장도 한다고 합시다. 그럼 지위가 2개죠. 학생회장 앤드 2학년 3반 반장. 그랬을 때는 학생회장으로 대우해준다는 얘기예요. 지위가 그게 더 높으니까. 그러면 선생님 지위가 2개니 각각의 지위에서 하는 일도 달라지겠네요? 그럼요. 그럼 왜 이렇게 2개겠네요? 그렇죠. 항상 더블이 되겠죠? 대통령의 권한을 우린 여기에 점점점점 이렇게 구별을 안 했는데요? 우리는 구별해야지. 이제 구별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나오는 거 1번이라고 써주세요. 그 얘기는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입니다. 시험에는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대통령의 권한이 뭉뚱그려 나오겠어요? 분리하겠어요? 당연히 분리하겠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하는 일 볼게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하는 일은 일단 행정부를 지휘하고 감독한다. 당연하겠지. 행정부 우두머리니까. 그지? 그러면 행정부를 지휘 감독하는 구체적인 어떤 권한들은 뭐가 있을까? 자, 봐. 공무원 임면. 우리 아이들이 임면이 오타인 줄 아는데 아니야. 선생님, 임명이 아니고 임면이에요. 네. 임명과 제명을 합친다 표현이야. 즉, 임명할 수도 있고 자를 수도 있다는 뜻이야. 임은 임명하는 거고 면은 자르는 거야. 알겠니? 내가 너를 국무총리로 임명할 수도 있지만 너를 국무총리 자리에서 쫓아낼 수도 있어. 대통령이. 그래서 공무원 발음 잘해. 임면권이야. 임명권이 아니고 알겠지? 둘 다 갖고 있는 거야. 임명과 면직 써놔. 임은 임명이고요. 면은 면직이에요. 그래서 2개 합친 거예요. 공무원을 임명하고 면직시킬 수 있다. 임명할 수도 있고 자를 수도 있다. 임명, 면직. 그 다음 대통령령을 발표할 수 있다. 기억나요? 명령. 대통령이 내리는 명령이라는 얘기가 우리 법의 책에 기억나죠? 우리 법책 이거 쓰지 마세요. 얘는 쓰지 말고 들어요 그냥. 워낙 많이 썼기 때문에 우리 법체계에서 국가에서 가장 최고법은 헌법, 2번째가 국회가 만드는 법률, 3번째가 뭐였습니까? 명령이었어요. 법률보다 낮은 법, 국회가 만드는 법률보다 낮은 법이 명령이야. 그 명령은 어디서 내린댔어 내가? 행정부나 대통령이 만들 수 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대통령도 법을 만들어요. 대통령이 만드는 법을 명령이라고 불러요. 행정부가 만드는 법을 명령이라고 부르고 그건 국회가 만드는 법보다 하위법이에요. 하위법. 그래서 대통령이나 행정부 장관들이 만드는 이 법인 명령이 국회가 만든 법률에 어긋나면 명령은 바꿔야 돼요. 뭐가 높은 법이니까? 국회가 만든 법률이 높은 법이니까. 여기 봐. 또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비해 어긋나면 법률을 고쳐야 돼요. 뭐가 위의 법이니까? 헌법이 상위법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통령령이라는 건
대통령이 만드는 명령, 즉 법입니다. 대통령도 법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 얘는 따로 배울 겁니다. 국무회의 발표하시고요. 국무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 더 쓰셔야 됩니다. 자, 우리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이 워낙 많기 때문에 행정부 지휘 감독권은 얘를 외울게. 얘가 5개쯤 되거든요. 자, 순서 매겨봐요. A. 공무원 임면권. B. 대통령령 발표권. C. 국무회의 주재권. 그 다음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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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요. 국군 통수권. 국군 통짜입니다. 통짜가 돼요. 국군 통수권. 국군 통수권이라고 쓰고요. 예, 발표해주세요. 중요합니다. 자, 국군 통수권이 뭐냐면 말 그대로 대한민국 군대의 최고 지휘권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대한민국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는, 지휘권자는 누구다? 대통령이다. 그런데 얘가 왜 중요해요? 국군 통수권이라고 하면 우리 학생들이 행정부 우두머리로서의 권한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군을 움직일 수 있는 건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이 아닌가라고 착각할 수 있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 국군 통수권이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이 아니라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냐면 국군은 국방부 소속이에요. 국방부는 행정부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행정부의 최고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대통령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검찰 최고 통수권도 대통령입니다. 검찰은 내무부 소속이에요. 법무부. 법무부 소속.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누구 밑에 있습니까? 대통령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여기 잊지 마세요. 국군 통수권은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이 아니라 뭐의 권한이야?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야. 좋았어요. A, B, C, D. 다시 써야지. 중요해. 국군 통수권. 국군 통수권. 그래서 지금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쭉 봤어. 그러면 나머지 봐봐. 나머지 다 묶어. 이건 다 뭔데? 이건 2번이에요. 즉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이라는 얘기입니다.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이 훨씬 더 많죠? 훨씬 더 많아요. 그럼 봐. 다시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이 3개나 있었고 또 다시 또 종류별로 나눠놨죠. 대외적으로, 대외라는 건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 및 국가와 헌법을 수호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하죠. 국가 막 써놨지? 그러니까 국가원수로서의 권한 맞겠죠? 그 중에, 자, 조약 체결 및 비준권이라고 쓰세요. 여러분, 조약에다가 네모합니다. 우리 나중에 조약 따로 배우겠지만, 그래도 네모하세요. 조약은요, 얘도 법인데, 다른 나라와 맺는 약속이잖아. 근데 이게 법의 지위로서는 어디쯤에 있냐? 법률과 동등해요. 법률과 같은 급이에요. 헌법보다 낮고 명령보다 높아요. 선언하고. 조약은 법률과 같은 지위다. 법률과 동급이라고 써놔. 법을 말할 때 얘가 몇 번째에 있는지 알아야 돼. 헌법에 있는지, 법률에 있는지, 명령에 있는지 했을 때 그 조약은 국내 법률과 동급이고요. 조약을 만약에 미국이라는 나라,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어떤 조약을 체결할 거야. 그때 대통령이 하는 거지. 체결도 하고 모두의 비준, 사인도 한다는 뜻이야. 그리고 C, B, 다른 나라에 뭐 할 수 있어요? 선전포고할 수 있죠. 선전포고는 전쟁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강화는 휴전하겠다는 뜻이에요. 선전포고는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거. 선전포고는 전쟁 개시를 알리는 거. 강화는 전쟁을 끝내는 거. 전쟁을 종결하는 거. 그걸 누가 결정할 거라고요? 대통령이요. 선전포고와 강화권. 와, 선생님 막강한 권한이라고. 그럼요.
A, B, C. 긴급 재정 경제 처분 및 명령권. 자, 긴급 재정 경제 처분 및 명령권은 긴급에 붙었잖아. 긴급에 붙었어. 긴급에 붙었다는 얘기는 긴급 붙어있지. 이거를 나머지 장관들이랑 국무총리랑 다 회의하고 또 회의하고 또 회의해서 결정한다는 게 아니야. 긴급이 붙은 건 대통령이 단독으로 빠르게 결정해서 빨리 발표하는 건데 이런 게 뭐가 있었냐면 써봐요. EX 금융실명제라는 게 있습니다. 금융실명제. 여러분은 금융실명제가 시행되고 난 이후에 태어났잖아요. 금융실명제는 우리가 은행에 뭐 통장을 만드는 거나 여러 가지 금융 거래를 할 때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우리 혜경이가 돈이 많아. 많아? 근데 세금은 적게 내고 싶어. 근데 내가 네 재산이 다 은행이나 여러 가지 증권회사에 이렇게 있으면 빼도 박도 못해 내 이름으로 돼 있으면 내가 아무리 세금을 적게 내고 싶어도 다 내 이름으로 돼 있으면 재산이 딱딱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혜경이가 어떻게 하는 거야? 다 남의 이름으로 재산을 등록하는 거야. A라는 은행에 100만 원만 자기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놓고요. 나머지 제가 갖고 있는 200억의 재산은 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태명계좌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게 가능했어요. 금융실명제 하기 전에는. 그래서 내가 봤을 땐 쟤는 정말 돈이 많은데 맨날 재산을 보면 100만 원이래. 집도 다 자기 이름이 아니야. 모든 건물도. 이게 가능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이 제대로 안 걷히겠대. 근데 만약에 이 금융실명제를 할 건데 미리 알려주면 야 우리 금융실명제 내년부터 할 거야. 그럼 그때부터 해경이 뭐 하겠어요? 싹 재산을 정리하겠지. 오씨.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금융실명제는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번개처럼 했어요. 갑자기. 그래야 재산을 빼돌리지 못할. 그럼 애들 물어봐. 선생님 혜경이가 금융실명제 하는 줄 모르고 제 200억의 재산을 다 다른 사람 이름 했잖아. 나연 이름으로 막 100억하고 막. 네 이름으로 100억하고 지 이름 100만 원밖에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금융실명제 오늘부터 할까 이러면 선생님 쟤는 어떻게 해요? 못 찾아요. 못 찾습니다. 너는 그냥 쟤네가 만약에 아 그래 내가 줄게 원래 내 거 나연이가 마음 착하게 그래 이게 내 게 아니고 원래 네 거니까 근데 만약에 나연이가 싫은데 내 이름인데 그럼 법적으로 못 찾아요. 그때 금융실명제가 처음 이게 시행됐을 때 이건 성공한 정책입니다. 여러분 한국 현대사에 나와요. 김영삼 대통령 때 했습니다. 현대사에서는 외우셔야 됩니다. 금융실명제 이런 게 있고요. 긴급명령권 명령을 대통령이 만들 수 있는 법인데 긴급명령권이라고 해서 빨리 긴급할 때 내릴 수 있는 명령도 있고요. 자, 계엄선포 보세요. A, B, C, D, E. 계엄선포는 선전포고는 다른 나라와 전쟁하겠다고 전쟁 개시를 선언하는 거라면 계엄은 언제 때 선포하냐면 국가 비상사태일 때. 어떨 때가 국가 비상사태일까요?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좀비들이 나타났을 때, 좀비 때가 나타났을 때, 원자력 발전소, 경주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무너져서, 방사능이 노출됐을 때, 뭐, 그럴 때는 계엄 선포해야죠. 팬데믹 정도하고 계엄 선포하는 거예요. 정말 국가 비상상태일 때 계엄을 선포할 수, 계엄을 선포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뭐가 달라져요? 자, 우리 일선 경찰서에 경찰 대신에 군대가 와 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 횡단보도에 신호등 안 지키고 있는데, 저기 완전 군장한 군대가 뛰어와. 아, 이제 이러면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상상 못 하는구나. 나도 본 적은 없으니까. 선생님이 계엄 선포됐을 때 뭐, 아니, 아주 어렸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완전 저기 경찰이 이렇게 러프 지나가면 경찰이 지나갈 때마다 너무 무서워서 뭐 피하고 그러지 않죠? 있나 보다 이러지. 나연아? 경찰이야. 네 앞에 경찰차가 지나간다고 네가 막 가슴이 떨려가지고 멈추고 이러진 않잖아? 그리고 네 앞에 경찰들이 이렇게 경찰 정복을 입고 지나간다고 해서 너희가 겁이 나서 무섭진 않잖아? 하지만 너 군인이 소총을 메고 군인들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 위압감은 정말 달라요. 계엄을 선포하면 일반 경찰이 군대로 바뀌는 겁니다. 경찰차가 오는 게 아니고요. 탱크가 지나갈 겁니다. 안 놀라는군요.
아무런 그게 없군요, 여러분. 많아요.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을 다 하나로 뭉뚱그려서 요청은 안 됩니다. 국가원수로서의 권한 중에서도 여기 나온 것 같은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건 대외적인 국가대표 및 국가와 헌법수호권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조약 체결 및批준, 선전포고와 강화, 긴급 부계, 긴급재정, 긴급명령, 계엄선포, 전쟁에 관련된 거 두 개 이렇게 나중에 외우실 때는요. 헌법수호권의 국가 원소수의 권한이 뭐가 있더라? 다른 나라를 대표하는 거니까 조약체결 당연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쟁에 관련된 게 두 개가 선전포고도 있지만 계엄선포도 위급 상황이야. 그 다음에 긴급부계, 긴급재정, 긴급명령 이렇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국가 원소수의 권한 중에 국가 정치를 조정하는 권한이 있어요. 국정조정권이라고 해서 자, 국민투표에 우리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니까 이 결정은 국민투표에 붙이자. 이건 대통령이 결정할 거예요. 어떤 걸 국민투표에 붙일지도 대통령이 결정하는 거야. 다음, 헌법을 고치자. 우리 대한민국 헌법 이런 부분을 고치자라는 헌법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어요. 헌법 개정안 제안권. 그 다음 A, B, C, D. 강력한 권한 나오네요. 법률안 거부권. 우리 이거 국회 할 때 했었죠. 법률안 거부권. 그 다음에 A, B, 이게 C, D. 사면권. 사면권 이거 그때 썼지요. 국회 할 때 사면권 썼지요. 대통령의 사면권은 두 종류가 있다.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이 있다. 그래서 특정 범죄인 개인을 풀어주는 건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풀어준 건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사면입니다. 박근혜라는 개인을 풀어준 거기 때문에 이때는 대통령 권한이에요. 하지만 특정 개인이 아니라 특정 범죄를 저지른 다수의 사람들을 풀어줄 때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돼요. 국회 동의. 이런 거 합니다. 이거 일반 사면도 해요. 우리나라 뭐 광복절을 맞이해서 좋은 날 있죠. 우리나라 좋은 날 개천절 이럴 때 대통령 일반 사면해서 생계형 범죄 즉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절도를 했다. 어떤 특정 범죄를 딱 저정해서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한 1,300명이 있다. 그럼 그 1,300명이 다 한 번에 사면되는 겁니다. 물론 그때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국정조정권, 국민투표 구입권, 헌법 개정 제안권, 법률안 거부권, 사면권이 한 세트로 묶여 있다는 거. 물론 지금은 암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렇게 이해하세요. 이게 어떤 권한들인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헌법기관 구성권이라는 게 있죠. 메모하세요. 지금 국가기관이 아니고 또 헌법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 헌법기관이라는 단어를 메모하세요. 헌법기관. 헌법기관의 뜻이 뭐냐면 대한민국 헌법에 이 기관은 반드시 만들어야 돼라고 써있는 게 있어. 지금 안 써있는 것도 있어요. 안 써있는 것도 있어요. 그럼 대통령이나 그때 정부들이 마음대로 만들었다가 없앴다가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는데 여기 나오는 기관들은 다 헌법에 쓰여 있어요. 여기 봐. 내가 정치를 배우면서 고정관념을 버려야 될 게 있어. 기관은 계속 말하지만 기관은 너네는 어떤 단체만 떠올리지 아니야. 개인도 기관이랬어. 개인도 기관이야. 대통령도 기관이야. 그럼 여기 나오는 국무총리도 개인이잖아. 국무총리도 기관이야. 헌법이 반드시 국무총리를 만들으라고 말해놨어. 국무총리, 대통령도 기관, 국무총리도 기관, 국회의원도 기관. 알겠니? 그러면 헌법기관 구성권 중에 첫 번째가 뭐야? 자, 국대헌 대감이라고 외울 건데요. 동남 치세요. 국대헌. 여기 한 명 빠졌지? 중간에. 써. 대법원장의 대감. 앞 글자만 따서 외워졌어. 국대헌 대감. 다 국가기관이, 다 헌법기관이죠? 국무총리? 대법원장 2명이구나. 선생님 여기 고치세요. 여기 대법원장이 있네요. 여기는 대법관이죠. 대법관. 대법관. 여기 대법원장이 나왔기 때문에 그 아래는 여기 중간에는 대법관으로 바꿔주세요. 대법관. 국대헌 대감 외운다. 국대헌 대감. 국대헌 대감. 대가 두 개야.
대법관과 대법원장, 국대헌 대감, 국대헌 대감을 임명할 수 있다. 아, 그럼 선생님, 이 한 명 한 명이 다 국가기관인가 헌법기관인 건데,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자, 봐봐요. 국무총리는 한 명이고, 대법원장도 한 명이고, 헌법재판소의 소장도 한 명이지만, 대법관은 9명이야. 그 다음에 감사원의 장, 감사원장도 한 명. 얘네를 다 뭐라고 한다고? 헌법기관. 헌법기관을 누가 임명하는 거야? 대통령이. 거기다 써요. 하지만, 국회 동의 있어야 됩니다. 임명은 대통령이 하지만 국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국대헌 대감을 임명할 때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국회가 동의하지 않으면요. 임명 못하지. 국대헌 대감 외우고 있죠? 국대헌 대감이 있다. 그래서 대통령은 이 외에도 더 많은 권한이 있지만 뭐 우리가 그걸 싹 다 외울 건 아니니까요. 대표적으로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요지했어. 나머지는 다 뭐라고?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이야. 국가원수의 권한이 훨씬 많기 때문에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외우는 게 좋습니다. 공무원 임면권, 대통령령, 대표 국무회의와 국군통수권까지. 나머지는 다 어디로 넘기자?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으로 넘기자. 자, 그 다음에 대통령이 이렇게 워낙 막강한 권한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만약에 또라이면 그 나라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산으로 가겠죠. 산으로 가는 게 아마 그 나라는. 이게 대통령제가 위험한 게 대통령한테 너무 많은 권한을 줘놨기 때문에 박정희 같은 애가 대통령이 됐을 때는 뭐 나라가 정말 뭐 산으로 간 정도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는 박정희는 그렇다 칩시다. 왜? 걔는 독재 국가였고 또 쿠데타로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권력을 갖는 부분부터가 민주적이지 못했는데 오늘날 민주주의가 정착돼서 국민들의 선거로 뽑은 대통령도 또라이들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산으로 갑니다. 이제. 그래서 대통령이 워낙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신중하게 권한을 행사하라고 경솔하게 그냥 딱 결정하고 즉흥적으로 결정하면 안 되니까 뭔가 신중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 비슷한 것들을 만들어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아주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너 혼자 결정하지 말고 대통령 국무회의에 심의를 거쳐 이겁니다. 국무회의는 각부 장관 다 모인 겁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각부 장관이 다 모여서 하는 회의가 국무회의예요. 근데 여기서 빨간색을 들어봐. 그 정도로 중요한 색깔을 들어봐. 이걸 오해하면 안 돼. 국무회의에 심의에다가 별표해. 빨간 별. 여러분, 심의라는 단어를 잘 들어. 선생님, 대통령이 마음대로 결정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국무회의 심의야?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무슨 관련된 어떤 나라와 이러이러한 조약을 만들자. 제가 하고 싶은데 어떨까? 그래, 이거 되게 중요한 사안이니까 국무회의에 대통령은 일단 마음이 그쳤어요. 하나 답정 나죠? 여러분들 친구한테 물어볼 때 답은 이미 나와있어요. 내 의견에 동조해달라는 거잖아. 재경아? 내가 친구한테 물어. 나 A와 B 중에 나는 A랑 사귈 건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근데 친구가 야 A는 별로 이러면 짜증나죠? 이미 네가 그렇게 물어본다는 얘기는 A를 마음에 놓고 있다는 얘기돼. 그러면 대통령이 오케이 마음속으로 나는 개혁을 체결할 거야. 그렇게 할 건데 국무회의에서 물어봤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국무총리 이하 각부 장관들이 다 반대. 그럼 선생님 결정 못 하나요? 아니야.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거야. 무슨 시민은 뭐예요? 시민은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국무위원들은 다 반대해도요. 대통령이 가면 가는 건가? 네. 그러니까 심의는 의결이 아니야. 의결권은 없어. 결정권은 없어. 심의라는 건 그냥 물어보는 거야. 대통령이 물어봐. 근데 사실 국무총리 이하 모든 장관이 반대하면 대통령이 힘들겠죠. 심리적인 압박감을 갖고 있지만 하지만 거기 결정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심의라는 단어 꼭 기억해요. 쓰세요. 결정권은 없다. 결정권은 없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 나올 때 국무회의의 심의를 의결권이라고 말하면 틀립니다. 국무회의가 동의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결정할 수 없다. 틀려요.
동의하든 않든 다 대통령의 의지입니다. 다음. 두 번째, 여기다가 1번이라고 쓰셔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중하게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만든 게 관련 부서에 대한 자리에 뭐합니다. 부서제도가 있습니다. 부서제도. 지금 부서제도는 뭐예요? 설명한 다음에 쓸게요. 자, 혜경이가 굉장히 사이가 나쁜 친구가 옆반에 있어요. 사사건건 네가 무슨 일을 할 거면 9년째 너의 의를 방해하고 있어. 9년째. 초등학교 때 같이 다닌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느 날 안 되겠다. 계속 이 상태로 가다가 도저히 내가 얘 때문에 못 살겠다 해서 네가 걔한테 결투를 신청했어요. 근데 그걸 공인받고 싶은 거야. 너 혼자 딱 하고 나면 그럼 너가 그냥 둘이 결투를 개인적으로 추천해서 너 걔를 이기고 나면 그냥 걔가 나중에 아 네가 언제 이겼어라고 이제 이렇게 오리발을 내밀 수 있으니까 네가 니네 반에 있는 25명의 친구들한테 그걸 인정받고 싶은 거야. 그래서 몇 월 며칠 며칠 나는 A반에 누가 결투한다는 걸 네가 이렇게 문서에 써요. 문서에 써요. 그리고 그걸 친구들 다, 25명한테 다 돌리는 겁니다. 그럼 그 친구들이 오케이 나 이거 확인했어 하고 자기 이름을 쓰고 사인해 주는 거야. 오케이 너 이때 결투하는구나. 나연이가 오케이 몇 월 며칠 나는 이거 혜경이가 결투하는 거 읽었어. 사인해 주고. 그러면 니네 반 친구들 25명의 사인을 받으면 어때? 중간에 네가 그만두고 싶어도 못 그만두죠. 굉장히 신중한 겁니다. 연대 서명을 하는 거예요. 연대 서명.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각 부 장관들이 대통령과 함께 다 거기다가 이름을 쭉 쓰는 거예요. 연대 서명. 이러면 책임감이 엄청 커지겠죠. 대통령이 혼자 사인하는 것보다. 어떤 일에 대해서. 혜영 알겠니? 신중하라고 하는 거야 이거. 부서제도와 국무회의 심의 연대 서명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일단 나가고요. 다음 시간에는 문제 풀 겁니다. 복습할게요. 복습.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자, 복습할게요. 15번부터. 지난주에 14번까지 봤죠. 자, 15번 문제는 역시 헌법의 기본 원리 묻는 문제네요. 우리 지난주에도 헌법의 기본 원리들을 쭉 봤습니다. 이어서 하는 거고요. 자, 두 헌법 조항에 나타난 헌법의 기본 원리를 실현하는 방안에 해당하는 것은 자, 얘 같은 경우는 일단 끝났어요. 앞에서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고용 증진, 적정 임금 보장 이 중에서 여러분 가장 핵심에 대한 단어는요. 근로자를 지금 보장하는 거, 보호하는 거거든요. 근로자. 근데 여기는 누굽니까? 신체 장애자. 그 다음에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 그럼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근로자나 신체 장애자나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들의 공통점은요. 약자예요.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 우리 앞 시간에 행정부 얘기하면서 이런 사회적 약자들, 실업자, 고아, 노령 이런 사람들을 나무라라 했던 거는 근대고 이 사람들을 국가가 다 책임지겠다는 게 현대랬죠. 현대 복지국가입니다. 이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겠다? 현대 복지국가예요. 그러면 헌법의 기본 원리 중에 복지와 관련된 원리가 있었죠. 그게 무슨 원리였습니까? 복지국가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자유민주주의의 원리, 이펀주의의 원리와 마찬가지로 문화국가의 원리와 마찬가지로 복지국가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얘는 복지국가의 원리와 관련된 내용이죠. 찾아볼게요. 그러면 복지국가의 원리는 통치 과정에서 형평성이 중요한 겁니까? 효율성이 중요한 겁니까? 형평성이죠. 평등입니다. 형평성은 평등. 분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형평성은 분배, 평등을 강조하는 개념이죠. 효율성은 경쟁이에요. 경쟁. 효율성은 잘하는 사람, 여기 봐봐, 얘들아. 공부가 있어. 선생님이 과외를 할 거야. 근데 우리 반에 30명이 있어. 그러면 그 30명을 한 명씩 수업을 할 건데 딱 그 중에 한 명만 수업할 수 있어. 1시간. 그런데 선생님이 효율성을 따지는 사람이다? 그러면 1시간 동안에 수업해서 가장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는 공부를 잘하는 애겠니? 못하는 애겠니? 잘하는 애죠. 그러면 선생님은
효율성을 가장 우선시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장 잘하는 애한테 더 수업을 시킬 겁니다. 하지만 형평성은 무너지는 거죠. 형평성을 따진다면 가장 못하는 애를 시켜야겠죠. 효율성을 따진다면 가장 잘하는 애한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국가는요. 무엇을 우선시하는 국가입니까? 형평성이요. 효율성이 아니라 형평성을 더 강조하는 게 복지국가입니다. 그건 당연히 틀렸고요. 만약에 효율성을 우선시한다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강자를 보호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사회생활을 할 때 강한 자한테는 약하고 약한 자한테 강한 게 그거죠. 나보다 상관들, 나보다 힘이 세는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친절하게 대하고 나보다 약자거나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은 마구마구마구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음요. 2번.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합리적 차별을 인정한다. 자, 봐요. 평등에서 항상 강조하는 평등은 무슨 평등이야? 형식적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 평등이야. 형식적 평등은 형식적 평등이 나쁘단 말은 아니에요. 여기 봐요. 평등의 두 종류가 있죠.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 형식적 평등은 수능 시험 같은 거야. 너네 수능 시험 볼 때 누구는 9시부터 보게 하고 누구는 10시부터 보게 하니? 아니잖아. 다 똑같아. 9시 시작하지. 그건 형식적 평등이야. 하지만 실질적 평등은 장애인 주차구역 같은 거야. 똑같은 주차구역이 있지만 장애인들한테 더 좋은 자리를 주는 거죠. 그게 실질적 평등이에요. 즉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복지국가의 개념은요. 실질적 평등이에요. 똑같이 굶어주고 지는 대우를 주는 게 아니에요. 더 약한 사람을 더 우대하는 게 실질적 평등입니다. 그래서 복지국가의 원리는 당연합니다. 이겁니다.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무엇 인정하는 겁니까? 그냥 차별이 아니지. 합리적 차별을 인정하는 거지. 그래서 장애인 주차구역은 좋은 거 있고 일반인 주차구역은 좀 더 멀리 있잖아요. 차별하네? 이런 거 아시죠? 내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싶어서 선생님이 내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정답은 2번 가시면 됩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였지만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다 복귀 선택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가 권력의 취소와 아니라니까요. 국가 권력의 취소안 이거 근대 국가잖아요. 근대. 우리 방금 배웠던 근대 야경 국가에 대한 설명이고요. 복지국가는 국가 권력이 셉니다. 다음. 국가는 국민의 자율적인 문화생활에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는 게 아니라서 개입하겠다는 뜻입니다. 복지국가는. 여기 봐. 지금 개입하잖아.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 임금 보장에 노력한다는 얘기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국가가 정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편의점 사장님한테 당신이 알바를 고용하는데 당신 마음대로 월급을 정하면 안 돼요. 최저임금 1시간에 9,700원이면 9,700원을 주세요라고 개입하는 겁니다. 복지국가는. 개입하지 않는 게 아니라 개입하는 거. 모든 국민의 소득 균일, 이런 미친 소리 하죠. 이건 불가능하죠. 모든 국민의 소득을 똑같이 만든다고요? 모든 국민의 월급을 100만 원으로 만든다고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문장 자체는, 이 문장은 무식한 문장 정도가 아니고요. 불가능한 문장이에요. 어떻게 모든 국민의 소득을 균일하게 만듭니까? 사람마다 하는 일이 틀린데. 16번 문제 가겠습니다. 밑줄 친 또 나왔어. 이제 헌법의 기본 원리 문제 우리 많이 풀고 있어. 자, 16번 문제도 뭐에 관련된 문제입니까? 헌법의 기본 원리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볼게요. 이게 무슨 원리인지. 우리 거꾸로 풀어봅시다. 얘는 나중에 있고요. 선택지 하나하나를 보면서 각각이 무슨 원리인지 볼게요. 자,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형광펜 드시고요. 그냥 교육이 아니고 뭐랬어? 평생교육. 평생교육은 형광펜으로 네모해요. 평생교육. 국가가 평생교육을 진흥한다. 평생교육 나오면 이거는 문화국가의 원리야. 외우세요, 지금. 헌법의 기본 원리 중에 평생교육이라는 대목이 나와. 아, 이거는 문화국가의 원리구나. 만약에 그냥 교육이잖아요? 그건 사회권이니까 복지국가 원리예요. 그냥 교육에 나오면. 하지만 평생교육이 나오면 문화국가야. 다시 교육과 관련해서 그냥 교육, 모든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교육받을
권리에서 교육이 나와. 그 다음에 모든 국민은 일할 권리가 있고 이렇게 교육, 근로 이렇게 나오면 이건 국민의 기본권 중에 사회권이란 말이에요. 사회권과 관련이 있으니까 이거는 헌법의 기본 원리 중에 복지국가의 원리입니다. 복지국가의 원리. 그래서 교육만 보고 잡수지 마세요. 그냥 교육이 나오면 복지국가의 원리지만 평생교육이란 말이 나오면 이거는 문화국가의 원리다 해서 강조했어요. 교육, 평생교육 구별해 주시고요. 다음.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우리 이거 좀 전에 했죠.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복지. 복지의 뜻 좀 외우세요. 복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우리는 복지. 그러면 복지할 권리를 가진다. 당연히 복지국가의 원리겠죠. 복지의 권리니까 복지국가의 원리. 다음요. 3번. 대한민국은 여기 답이 나왔지.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우리는 어떤 전쟁을 안 한다고요? 침략적 전쟁만 안 한댔어요. 다시 한번 쓸게요. 침략적 전쟁은 안 하지만 우리 무슨 전쟁은 한다? 방어적 전쟁은 하죠.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략했던데 우리가 안 싸우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방어적 전쟁은 승인, 부인이 아니라 승인이죠. 뭐 참고로 전 세계에 200개 국가가 넘거든요. 200개 국가가 넘는데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세계 6위예요. 그러니까 뭐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마세요. 물론 전쟁을 하면 다 망가지지. 근데 굳이 군사력만 따지자면 뭐 선생님이 발표하는 건 아니고 전 세계 글로벌 파이어 포스라는 기관이 있어요. 전 세계 군사력을 비교해서 순위를 발표하는 건데 여러분은 많이 안 놀라는군요. 안 놀라워요? 이 쬐끄만 나라가 전 세계 군사력이 6위인데 세계 6위? 물론 1위는 압도적으로 미국입니다. 2위가 러시아. 근데 우리가 6위예요. 요만한 나라가. 그건 우리가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이기 때문이에요. 전차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탱크는 세계 1위예요. 진짜 많아요. 지금 전쟁하고 있는 두 나라 있잖아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가 영토는 우리보다 훨씬 넓거든요. 비교가 안 됩니다. 면적이 워낙 큰 나라인데 그 나라 군사력이 세계 25위예요. 근데 우리가 6위입니다. 오케이? 방어적 전쟁은 승인하죠? 그러면 대한민국이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안 하겠다는 건 무슨 주의입니까? 무슨 원리입니까? 그대로 쓰면 됩니다. 국제평화의 원리. 국제평화라고 나왔잖아요. 국제평화주의의 원리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쉽다니까요. 자유민주주의 원리와 입헌주의 원리 이런 것들만 좀 구별해주면 나머지는 굉장히 쉬워요. 자, 다음.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답이 나왔어요. 자유민주적 기본, 자유민주 내모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보하게 자유민주 내모하세요. 그럼 이게 무슨 원리겠어요? 자유민주주의 원리겠죠. 자유민주주의 원리.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 지난주에서 계속 뭐하고 있습니까? 복습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국가의 원리 나왔죠. 복지국가의 원리 나왔죠. 국제평화주의의 원리 나왔죠. 자유민주주의 원리 나왔죠. 6개 중에 5개가 다 나오고 있어요. 다음. 대한민국의 주체요.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답이죠, 이게.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 나옵니다. 국민주권의 원리죠. 국민주권의 원리. 그럼 선생님, 뭐가 안 나왔어요? 평화통일의 원리가 안 나왔어요. 통일 얘기. 그거 말고 다 나왔어요. 헌법의 원리가. 5개가 다 나왔네? 그러면 우리 보기는 이 5개 중에 뭐와 관련된 원리인가만 보시면 되겠죠? 봅시다. A는 국가의 모든 행정은 법률에 따라 가지고 여기 봐봐. 선생님, 내가 왜 이랬지? 법률로서 가능하고 법률에 만들어지고 계속 법 얘기를 하고 있잖아. 법이면 뭐랬어? 자유민주주의 원리. 1초 안 걸려야 됩니다. 문제 풀 때 여러분이 외우시면. 알겠어요? 다시 외워. 법법법에 나와. 법법법에 나와. 법에 따라 뭘 하겠다. 법치주의잖아. 그거 뭐라고? 자유민주주의 원리. 이렇게 외우세요. 자유민주주의 원리. 자유민주주의 원리. 자유민주주의 원리. 왜 다시 외워? 법률. 법률에 의해서 뭘 하겠대요? 자,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서만 가능해. 법률에 근거해.
우리나라는 이 헌법의 기본을 실현하기 위해 A를 채택하고 있다. 자, 자유민주주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럼 A는 뭐야, 이거는? 도대체 A는 뭡니까, 그러면? 답은 4번인데 A는 뭐예요? 국가의 모든 행정은 법률에 따라 행하여지고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로서만 가능하며 명령은 법률에 근거해서 만들어지고 그 법률이 위축되지 않은 한에 있어서 효력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이 헌법의 기본을 실현하기 L 뭡니까 이게? 법치주의겠죠 뭐. 법에 따라 한다잖아요. 법치라고 쓰면 되겠지. 자, 헌법의 기본 원리 우리 문제 많이 풀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헌법의 기본 원리 워낙 중요하니까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올라가서 다시 볼게요. 기본권은 더 올라가서 여기 헌법의 기본 원리 중에 자유민주주의 원리 중에 뭐 나와? 법치주의잖아요. 법치주의. 법치주의 봐봐. 법 나왔지. 법.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선생님? 법치주의랑 또 뭐 있어? 사법권의 독립이야. 사법권의 독립. 법치주의 사법권의 독립. 법이야. 그 다음에 적법 절차의 원리 봐봐. 적법 절차의 원리. 자, 시간 줄게 좀 외우세요. 5번 주 일단 16번에 선생님이 선택지 1번에서 평생교육은 문화국가의 원리를 있잖아. 이 문화국가의 원리에 평생교육 말고 하나 더 써? 의무교육도 들어가. 평생교육, 그 다음에 의무교육 두 개. 평생교육이랑 의무교육. 그냥 교육이면 사회권인데 또 얘기합니다. 평생교육, 의무교육 두 개가 나오면 다 문화국가의 원리라는 거 꼭 암기해 두세요. 넘어가도 되죠? 자, 여기 봐봐. 여기 보면 잠깐 18번 봐봐. 18번 보면 이거 이제 기본권 얘기지만 의무교육 얘기 나오잖아요. 이게 만약에 헌법의 기본 원리로 물어보면 이거는 문화국가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헌법의 기본 원리로 물어보면. 자, 이제부터 17번부터는요. 기본권 얘기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헌법에서 기본권 얘기로 넘어왔어요, 우리. 다음 사례에서 공통으로 행사된 기본권, 공통이야. 두 개 다 봤을 때 공통애로 해당되는 기본권은 뭐가 있을까? 일단 볼게요. 갑은 별점. 여러분 뭐 횡단보도 그런 거, 통행 그런 거 안 지키면 별점이 쌓이잖아요. 별점이 누적돼서 어떻게 운전면허를 취소하겠대. 그러자 생계 유지 등을 이유로 이 사람이 만약에 운전을 하면서 돈을 뭐 트럭 운전수라든지 직업이 운전 관련 쪽이라면 운전면허 취소당하면 생계 유지가 힘들죠. 생계 유지 등을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이거 취소해 주세요. 라는 자 중요한 건 뭐야? 할 필요 없어. 뭐 했니? 소송했지. 소송을 제기했다. 우리 기본권 한번 뭐가 있나 떠올려 봅시다. 그냥 쭉.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 행복 추구권 등이 있어요. 이 중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건 하나겠지. 소송을 제기하는 게 자유권이겠어요. 평등권이겠어요. 참정권이겠어요. 청구권이겠어요. 청구입니다. 청구. 재판 청구하는 거잖아. 재판해주세요라고 청구하는 거기 때문에 재판을 몰라요? 소송을 제기했다? 보는 순간 끊어야 돼. 이 기본권은 뭐야? 청구권이야. 청구권. 그 다음에 자, 이 청구권이라는 기본권은요. 그때도 얘기했겠지만 청구권이라는 기본권은 이 청구권 자체는 의미가 없겠어. 청구권 자체는 의미가 없고 청구권은 다른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한 뭐야? 수단이랬잖아. 수단. 여기 봐봐 지금. 소송을 제기하는 건 소송 자체가 목적입니까? 아니잖아. 나의 목적은 운전면허를 다시 받는 게 목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하는 거, 소송이라는 거 자체가 목적인 사람은 없어요. 그럼 변태지. 너 재판 왜 하니? 전 재판이 재밌어. 뭐 이런 거 아니잖아.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잖아. 돈 들고 시간 들고 에너지 드는데 너 왜 재판해? 저는 재판 자체가 즐겁고 이건 아니잖아. 재판은 도구예요. 나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도구. 그 재판을 청구하는 게 청구권이야. 그래서 청구권이라는 기본권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다른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뭐다? 수단적 기본권, 다른 말로 도구적 기본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세요. 청구권의 특징. 청구권은 수단적이고 도구적인 기본권이다. 다음,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을은 땡땡전자에 납품한 물건 대금을 1년이 넘도록 받지 못했대요. 그래서 또 뭐합니까? 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는 얘기는 법원에 고소했다는 얘기야. 뭐 해달라고? 재판해달라고. 재판 청구하는 거야. 청구 잊지 마. 소송을 한다. 청구권이야. 기본권과 관련되면. 우린 2학기 내내 법을 배울 거기 때문에 2학기 내내 재판할 거야. 민사재판, 형사재판. 자, 우선은 정치기 때문에 기본권으로 배운 겁니다. 그럼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 중에서 청구권과 관련된 거 찾으면 되죠. 답 나왔네요. 지금 계속 말했잖아. 청구권 자체가 목적이 아니랬어. 청구권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고 그랬죠. 어디 써 있어요? 목적이 아니라고. 2번에 써 있죠. 청구권은 권리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형광펜으로 줄쳐놓으세요. 다시 한번 청구권은 그 자체는 목적이 아니야. 그는 다른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한 수단적 기본권이야. 그래서 이어서 쓸게요. 권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다른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한 또 한 번 써요. 수단. 도구야, 도구. 숟가락 자체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밥 먹는 도구지. 수단. 도구적 기본권이다. 또 써요, 또. 쓰면서 왜요? 청구권은 그 자체는 목적이 아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면 하나씩 볼게요. 나머지 애들은 뭐냐? 소극적이고 방어적이다. 소극적 기본권이고 방어적인 기본권이라고 부르는 건 자유권입니다. 자유권. 자유권은 뭐로부터의 자유랬어요?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랬지. 국가 권력으로부터나 국가 권력이 간섭을 받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나를 그냥 둬. 그게 소극적이야. 그 다음에 본질적이고 포괄적이다 했잖아. 포괄적. 내가 포괄적 설명했죠. 포괄적이라는 건 헌법에 하나하나 내용이 쓰여있지 않아도 지켜주는 거. 이것도 자유권이에요. 근데 본질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행복추구권이라고 쓸게요. 행복추구권. 본질적이면서도 포괄적인 건 행복추구권이죠. 행복추구권. 인간으로서의 존엄 및 행복추구. 앞에 너무 길어. 앞에 너무 길어서 웃으면 뒤에 행복추구권만 쓴 거야. 인간으로서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입니다. 이게 가장 본질이겠지. 왜 사니? 행복하려고요. 행복이 최종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국가의 급부를 요구할 수 있다. 국가한테 뭐 해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게 뭐예요? 사회권이잖아. 나 인간다운 생활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 나한테 일자리를 주세요. 일자리를. 나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말하는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사회권입니다. 사회권. 졸지 마세요. 안 졸고 있는데 졸려 보여요. 자, 18번 녀석 계속해서 뭐가 나올 겁니까? 기본권에 관련된 얘기가 나올 겁니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우리가 채워볼게요. 여기 봐. 동그라미 쳐. 혜경이는 혜경이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 방금. 자, 봐요. 재산권은요, 자유권입니다. 내 재산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 그래서 재산권이 나오면 뭐에 관련된 기본권이다? 자유권이에요. 자유권. 내 재산을 내 마음대로 처분하고 쓸 수 있는 자유. 그러니까 재산권이 보장된다는 말 안에는 자유라는 얘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재산 나오면 무조건 뭐로 가자? 자유권으로 가자.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네모하세요. 공무단임, 공무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도 할 수 있고 국회의원도 할 수 있고 광명시장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여러분이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권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될 권리도 있어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대통령이 돼서 국회의원이 돼서 내가 광명시장이 돼서 직접 정치할 수 있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참정권입니다.
참정권 나온 김에 참정권은 3개밖에 없으니까 다 쓸게요. 참정권은 공무 단임권,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선거권, 그 다음에 국민 투표권이 있습니다. 몇 개 없으니까 외울게요. 우리 기본권 중에 공무 단임권, 선거권, 국민 투표권 등이 있다. 자, 다음이요. 이게 지금 헌법의 기본 원리가 아니고 기본권이잖아. 기본권이니까 교육 나왔죠. 사회권입니다. 의무교육이든 평생교육이든 기본권에 관련되면 교육은 다 사회권이에요. 우리나라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우리나라 현재 의무교육은 중학교 때, 중학교까지죠? 근데 점차 바뀔 것 같아요. 지금 셋째, 넷째를 낳으면 대학교까지 의무교육이래요. 그랬더니 그러면 대학교까지 의무교육 받으려고 4명을 낳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뭐 그거는요.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되겠죠. 다음 26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기관에 문서로 자 국가기관에 문서로 원하는 거 요거 청원한다. 이거 아까 재판 청구나 청원이나 다 뭡니까? 청구권입니다. 재판 청구도 청구권, 국가에게 청원하는 것도 뭐야? 청구권. 청구권 꼭 알아두세요. 수단적 기본권. 그러면 다 써놓고 하나씩 보겠습니다. 기억. 능동적이다. 아까 자유권은 능동적 아니고 수동적이라 했어요. 국가한테 뭘 요구하는 게 아니라 단지 나를 간섭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기억에다가 자유권은 능동적인 게 아니라 뭐다? 소극적이다. 소극적 권리다. 이렇게 바꾸셔야 되고요. 이거 틀렸고요. 다음, 니은은 참정권은 소극적이고 방어는 아니지. 내가 대통령이 돼서 직접 나라의 정치를 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소극적입니까? 참정권은 적극적이에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에요. 적극적이라는 표현이 다른 말로 능동적이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틀렸고요. 디귿. 사회권은 포괄적 권리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권은 포괄적이지 않아요. 아까 나왔지만 포괄적인 뜻이 뭐랬어? 헌법에 안 쓰여 있는 것도 보장하는 거 있잖아. 아니야, 사회권은. 써 있는 것만 보장해. 헌법에 중학교까지 의무교육 썼으면 그것만 의무교육이야. 알겠니? 대학교는 의무교육 안 써있지. 돈 내야 돼. 이렇게 사회권은 포괄적 권리가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쓰십니까? 헌법에 써 있는 것만 명시적 권리입니다. 명시라는 게 쓰여 있는 것, 명시적 권리다. 사회권은 헌법에 쓰여 있는 것만 보장한다. 다른 말로 명시적 권리다. 이런 표현 씁니다. 다 틀렸죠? 리을. 청구권은 천부적 권리다. 그럴 것 같아요? 모든 기본권은 여러분 모든 기본권은 천부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청구권 자체를 천부적이라는 천부적 권리 여기 아닙니다. 예? 다음 디귿과 리을은 그랬죠. 디귿 사회권 그 다음에 리을 청구권은 요구하는 거죠. 사회권도 내가 요구하는 거야.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 나한테 일자리를 주세요라는 권리 요구하는 거고요. 청구권 당연히 재판을 요구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5번 하겠습니다. 5번 정답은 5번 이렇게 자 선생님이 선택지를 갖고도 얘기했고요. 이걸 보면서도 기본권 특징들을 봤으니까 다시 한번 기본권들 한번 보세요. 여기다 명시적 권리 또 하나 쓰세요. 헌법에 쓰여 있는 것만 보장한다. 다른 말로 열거적 권리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열거. 쓰여 있는 것, 열거돼 있는 것만 보장한다. 뭐가? 사회권. 왜요? 사회권은 명시적이고 열거적이다. 그래서 18번 문제 봤고요. 계속해서 기본권 문제 갑니다. 19번 가보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봐봐. 갑이 부동산 투기 문제로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모든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돼. 여러분 상상이 가요? 모든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은 여러분이 나중에 직장을 다니면서 독립을 했어. 그래서 아파트나 아니면 오피스텔을 전세나 월세를 구해. 그때마다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장난 아닙니까 지금? 이건 미친 소리입니다. 이건 자유를 우리가 그럼 이사 갈 때마다 허가받아야 하는 얘기잖아요. 이건 뭐 북한도 아니고 독재국가주의.
부동산 투기가 문제이긴 하지만 네 생각은 무리가 있어. 왜냐하면 얘기할게요. 야, 모든 집을 사고 팔고 전세 들어가고 월세 들어갈 때마다 정부의 허가를 받아? 왜냐하면 여러분이 한번 넣어보세요. 왜 이게 무리인지 넣어보세요. 어떤 걸 넣었을 때 가장 자연스럽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넣어본 다음에 선생님이랑 맞춰 볼게요. 볼게요. 아까 말했잖아. 이건 자유를 완전히 제한하는 거예요. 거주 이전의 자유를.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얘기잖아. 허가를 안 해주면 뭐하는 얘기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허가라는 건 야, 니네 거기다 집 사지 말고 못 사는 거예요. 당연합니까? 이건 가장 기본적인 자유권을 침해하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1번이죠.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어요. 기본권을 중요합니다, 이 문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여러분, 이거 안 돼. 여기 봐봐. 재산권 행사의 자유는 제한할 수 없는 권리, 아니야. 제한할 수 없는 권리는 본질적 내용밖에 없어. 모든 기본권은 제한할 수 있어요. 어떨 때?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할 수 있지만 재산권을 제한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기 때문이야. 나나, 도차려, 졸려. 공익을 위해 사익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지. 공익을 위해서는 사익을 제한할 수 있어요. 우리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이 아니라 헌법. 미친 소리죠.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서 하는 겁니다. 헌법이 아니라. 그 다음 국가안전보장 사회질서유지 이외에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 아니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하나 더 있어. 뭐? 공공복리. 기본권 제한의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고 이것만 알아도 얘들아. 제한할 수 없는 기본권은 이거야. 다른 특별한 기본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본질적 내용을 제한할 수는 없는 거야.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는 거지. 몇몇 기본권은 제한할 수 있고 몇몇 건은 기본권은 제한할 수 없고 이건 아니야. 모든 기본권은 이럴 때 제한할 수 있어요. 얘를 위해서 단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이 문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9번 문제.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고요. 선생님 숙제를 좀 줄 겁니다.